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 최. 이 책의 저자 켈리 최는 현재 유럽 11개국 1200여 개 매장, 연매출 5,400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으나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켈리델리는 매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켈리 최 회장의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는 삶의 기적과 희망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나온 지 4년이 되어 개정판으로 나왔다. 10억의 빚더미에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을 창업할 수 있었을까? 그녀의 도전 정신은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다.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를 집에선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켈리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야간 고등학교에 보내준다는 와이셔츠 공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17살이 되던 해 그녀는 혼자 서울로 올라와 결심대로 와이셔츠 공장에 들어갔다. 그 공장에서는 한 여자 고등학교의 야간반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당시 공장 월급은 6만에서 7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숙식이 제공되는 상황이라 꼭 필요한 생활비를 제하면 딱히 부족한 돈도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저축을 하지는 않았지만 돈도 조금은 모을 수 있었다. 돈을 모은다는 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점차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회복해 나갔다. 그렇게 3년간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하면서 패션에 관심이 생겼고 소질도 있어 보였다. 재봉이 디자이너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장에서 재봉 기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터였다.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복장학원에 다녔다. 복장학원은 사실 디자인보다 실무에 더 초점을 둔 곳이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때는 우리나라 패션계의 인프라도 부족했고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패션은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수하고 있는 몇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일단 하기로 했으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최고가 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의 패션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는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었다. 10대 시절 와이셔츠 공장에서 일할 때부터 익혀온 재봉 기술은 프랑스에서도 썩 쓸만했다. 게다가 일본에서 다녔던 대학에서의 성적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모두가 걱정하던 일본 유학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경험도 있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컸던 그녀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학교 2곳을 졸업했다. 일본에서 공부한 것까지 따지면 그녀는 대학교를 3군데나 다닌 셈이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곧바로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얻어 패션 업계에서 일할 수 있었다. 원래는 공부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으나 이미 프랑스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도 했고 취업까지 된 마당에 굳이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게 잘한 선택이었는지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원하던 대로 패션 업계에 종사하게 된 건 매우 기뻤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일이 싫어서는 아니었다. 분명 한국에서 최고가 되려면 일본에서 공부해야 했고 일본에서 최고가 되려면 프랑스를 가야 했다. 또 프랑스가 패션으로는 알아주는 곳이니 프랑스에서 최고가 된다면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일을 해보니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프랑스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만의 독특한 발상이나 굉장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했는데 이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프랑스 패션계에서는 최고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해야 중상위권 정도에 머무를 게 확실했다. 이는 곧 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였다. 긴 고민 끝에 일단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기에 잠시 머릿속도 정리하고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직과 영어 공부도 할 겸 미국 유학을 가는 2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다. 그런데 더 고민할 틈도 없이 누군가가 3번째 선택지를 건넸다. 당시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절친했던 한국인 친구가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며 그녀를 찾아와 몇 개월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 사업은 거의 자리를 잡았고 패션계 못지않게 그 일에도 어느덧 익숙해졌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친구의 사업이라 여기지 않고 본인 사업처럼 생각하고 일했다. 실제로 자신의 돈을 일부 투자하기도 했고 회사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면 인맥을 동원해 빌려서 메우기도 했다. 친구의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돈을 마련해 회사에 투자했고 친구와 그녀는 각각 6대4 정도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제 공동 경영자가 된 것이다. 먼저 친구와 그녀는 각자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분리했다. 일거리를 받아오는 것은 친구의 몫이었다. 그러나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고 회사 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무렵 친구가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친구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자동차 박람회였다. 코엑스에서 자동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열자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었기에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전시회 준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리고 전시회는 망했다. 결국 친구와 그녀는 그렇게 약 9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고 그 대가로 그녀에게는 악몽 같은 인연이 찾아왔다. 사업 실패에 이은 10억의 빚으로 화려했던 과거는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약 2년간 웬만해서는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았다. 자살을 하려다 어머니를 떠올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기로 했다. 집과 차가 있고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강점이 있었다. 주로 한국인들과 일하다 보니 프랑스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던 차였다. 밑바닥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 친구 중 하나가 그녀에게 방 한 칸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집을 민박과 하숙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민박과 가이드 일을 통해 그녀는 재기의 발판이 될 자금뿐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얻었다. 우선 자신감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도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줄 아는 용기를 얻었다. 이 무렵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즉 한국인이나 일본인, 중국인 중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에서 무일푼으로 창업해 성공한 사례를 찾고 있었다. 방송, 신문, 뉴스, 책 등을 보거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그중 그녀가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니 김밥이나 삼각김밥, 초밥 등의 메뉴가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두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특히 초밥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였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짧게나마 초밥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삼각김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삼각김밥 공장도 견학했고 기계를 찾으러 출장도 많이 다녔다. 그 비용은 모두 민박집 수익으로 충당했다. 다만 시간 확보를 위해 한국인 학생을 고용해 민박집 운영을 맡기고 그녀는 사업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렇게 한창 열을 올려가며 삼각김밥 사업을 조사하던 중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다. 유럽에서는 그녀가 가게를 차리고 그 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직접 팔 때에 비해 제3자 가게에서 팔 때는 법적 제한이 많았다. 게다가 삼각김밥을 만들어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면 무균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최소 10억 원이나 든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도 사례 조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매출 수천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 파는 CEO를 읽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초밥 사업, 좀 더 정확히는 마트 내에서 쇼 비즈니스와 접목한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길을 정하고 다시 사업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2년간 마트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 기간 그녀는 마트 직원들보다도 더 자주 마트에 갔고 그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트에서 무엇을 조사했을까? 우선 마트에 초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했고 있다면 얼마나 신선하고 맛이 있는지, 유통기한은 어떤지 확인했다. 그리고 기존 초밥들의 가격대는 어떠한지, 팔린다면 얼마나 팔리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적정 가격대를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초밥들을 모두 먹어보았고 이를 구매하는 고객층과 그들의 반응, 구매 패턴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했다. 더불어 초밥 외의 다른 아시안 푸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판매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도 같이 조사했다. 초밥과 김밥 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궁극적으로 다른 아시아 음식들도 다양하게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가격과 품질 등을 철저히 조사했음은 물론이다. 마트와 고객에 대한 연구도 필수였다. 우선 마트별로 잘 팔리는 제품이 다르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 모든 결과는 직접 관찰하고 발로 뛰며 준비를 했기에 가능했다. 2년간 마트 직원들보다도 더 마트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며 조사한 결과가 사업 성공의 밑바탕은 물론 마트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우선 세계 최고의 초밥을 팔아야만 하니 당연히 초밥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했다. 야마모토 선생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그녀를 도와주었다. 현재 야마모토 선생은 새로운 메뉴 개발 외에도 최고의 재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회사는 성장해갔고 그렇게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나갔다. 켈리델리가 프랑스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교재에 쓰일 정도로 주목받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유럽 기업임에도 회장이 한국인 여성이라는 점, 혁신적인 콘셉트, 고객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 등 다양하다. 현재 11개국에 각각 지사가 있고 각 지사마다 직원들이 있다. 회사의 비전은 평소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공유하지만 가끔은 다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래서 생겨난 켈리델리의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오렌즈라는 일종의 워크숍이다. 오렌즈는 1년에 총 4번 열리는데 2번은 각국에서 화상으로 진행하고 2번은 대개 3박 4일 동안 모임을 갖는다. 화상으로 진행할 때는 직원들이 인근 국가의 지사 미팅실 몇 군데에 모인다. 그 다음 다같이 화상으로 각 지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그간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밖에서 오렌지를 진행할 때는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 몸과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곳에서 함께한다. 그동안의 업무나 성과를 평가하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자리에 만나서 친목을 다지고 서로의 업무, 아이디어, 비전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게 취지다. 따라서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한다. 일과 가정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사장이 자리에 없을 때도 회사가 성장하려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시스템과 인재다. 시스템은 사장이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매끄럽게 회사가 돌아가도록 만들고 이런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과 인재를 키워내는 힘이 바로 기업 문화다. 그런 기업 문화를 지향한 결과 그녀와 가족은 1년간의 안식년을 보낼 수 있었다. 사업의 기본은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은 고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익이나 효율 앞에서 온전히 고객 입장에 서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처음 켈리델리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도 가장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했다. 초밥 도시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맛과 신선도였다. 답은 아주 명쾌했다. 초밥 도시락을 이용하는 고객이 지금도 많지만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신선하고 맛있는 도시락이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그녀는 이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가 할 일은 복잡하면서도 간단했다. 그저 고객에게 더 맛있고 신선한 도시락을 만들어 제공하면 되었다. 더 많이 더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마트,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과 계약해야 했고 더 많은 고객을 접하기 위해 마트 내에서도 주요 통로에 매장을 열어야 했다. 또한 신선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조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했고 맛을 위해서는 가장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재료만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했다. 사업의 출발점은 항상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가는 어떻게 돈을 벌지를 궁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고객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선 프랑스, 나아가 유럽,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녀는 켈리델리를 초밥계의 스타벅스처럼 만들고자 한다. 이는 그녀가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와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을 보며 깊게 감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밥으로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 그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그녀는 손을 떼도 별 지장 없이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쌓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사람에게 공유함으로써 1,000명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렇게 그녀는 책과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있다. 영국의 부자 순위 345위에 오른 억만장자 켈리 최의 역경과 성공의 이야기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예비 사업가 또는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을 책이다.